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교과서는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진짜 이것도 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반민특위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자꾸 걸리니? 이거 왜 밑으로 들어갔어? 무선으로 할걸. 에이! 자, 반민특위 이야기.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우리 이거는 아까 북한이 했던 농지개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토지개혁 하겠습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북한은 46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뒤부터 바로 시작했던 게 친일파 청산이었어요. 남한에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급선무가 바로 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문제인데, 자, 이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48년에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북한에 비해서 늦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자, 얘기할 텐데, 일단은 아까 내가 중요한 거는 얘들아, 농지개혁 계속 해봅시다. 오늘 했던 농지개혁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49년. 네, 49년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이 시작됐던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친일청산. 알겠습니까? 일단은 해방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해방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 퍼스트. 알겠습니까? 첫 번째 과제. 친일청산이죠. 친일청산. 친일파 처단 문제. 친일파 청산 문제.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냐?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친일파 청산은 사실 바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겪게 돼요. 맞죠? 그게 이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로 남북한 통일정부가 아니라 단독정부가 이제 수립하게 되죠. 48년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일 문제를 갖다 다루게 될 시점이 1948년에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나야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른 거는, 알다시피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7월 17일 재헌절이죠.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가 구성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국회가 50청 선거가 있었죠. 맞죠? 그 이전에 국회가 이미 만들어지고 헌법도 만들어지고 했고 정부는 8월 15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재헌국회라 불러요. 재헌국회. 알겠습니까? 재헌국회가 성립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 친일파 청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호 법안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헌법기관인 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발의했던 법이 바로 친일파 청산에 관련된 법이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948년 9월에 이게 처음 제정이 돼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처벌법이 이게 국회 1호법입니다. 우리 재헌국회 1호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애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게 몇 년입니까? 35년이 넘잖아요. 맞죠? 35년이 넘는데 이거 청산을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얼마 정도? 이거 일제에 35년간 친일했던 애들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데는 내가 부터 한 30년간 되겠나? 지금도 해야 되지 않니?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처벌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놀랍게도 있잖아요. 1년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1949년 9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고 이 법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 법 자체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파악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만에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튼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이제 일제시대 때 실제로 치행됐던 애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발족시켜요. 이걸 갖다가 반민특위라 부릅니다. 반민특위. 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름이 되게 좀 길지만 이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이잖아,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거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1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기간 내에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뭐 중요한 일인데 1년만 될 일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너무 많아요. 이걸 1년 만에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찾아내긴 찾아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 경찰, 알겠습니까? 경찰, 지주, 뭐 관료 등등등, 뭐 특히 예술인이 많았어요. 문화예술인, 예술문화계. 내가 나중에 한번 어떤 사람들이 친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칠판으로 이제 그냥 판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좀 곤란한데, 노덕술, 뭐 뭡니까, 최창학,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 김한란, 최남선, 뭐 서정주, 김기창, 현재명, 홍남파, 안익태까지 우리 애국가 만든 사람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조사 대상이 사실상 이 당시 대상 자체가 몇 명 정도 일어나냐면 거의 1000명이 이르렀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1000명을 찾아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긴 대단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 이게 단순히 찾아내는 게 그냥 너지가 이거 증거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1000명을 갖다 조사하는 것도 대단하긴 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처벌을 몇 명 받았을까? 처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갖다 실제로 뭐 사형을 시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기징역을 보내던가, 아니면 감옥을 가던가, 어쨌든 구류를 시키던가, 아니면 벌금을 내던가, 최소한 그랬던 처벌 대상자가 몇 명 됐을까? 요거 한번 내가 진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쌤 설명하고 싶어. 쌤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줘요.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프랑스의 나치 청산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랑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독일의 지배를 받았거든. 독일한테 거의 5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이 해방된 게 1944년에 해방됐으니까, 나치에서 해방된 게, 알겠습니까? 해방된 게 1944년이니까 그 이후로 얘네들은 얼마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는 1년밖에 안 되잖아, 맞죠? 1년밖에 안 됐지만 얘네들 언제까지 지금 청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미안해. 글자를 틀리고 날리고. 현재. 우리 1년 만에 이걸 갖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프랑스는 일단 이 기간 자체가 달라. 5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지고 처벌한다는 거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맞죠? 우리가 똑같이 나라 팔아먹었던 나치 협력자들, 부역자들 찾아내는 게 법이 무한대입니다. 지금도 그 협력자가 밝혀지면 지금도 찾아가지고 벌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제 이렇게 이 프랑스가 나치 청산에 해가지고 처벌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일단은 요 해방되자마자 바로 1600명, 아이고 미안하다, 5000명을 갖다가 처벌해요. 5000명. 아니, 해방되자마자 그냥 나치에 협력했던 애들 갖다가 먼저 5000명 갖다가 처벌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현재까지 44년에 벌써 5000명을 처벌한 거죠. 현재까지 처벌자가 몇 명이냐면, 얘들아, 총 16만 명이에요. 총 16만 명. 16만 명. 얘네들 진짜 철저한 거예요. 진짜 얘 5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현재까지 16만 명을 갖다가 처벌했다고요.
이 중에 사형자가 몇 명이냐면, 얘들아, 놀랍게도 사형시키는 애 7,000명이 넘어요. 5년 동안 나치 협력했다는 얘기가 7,000명을 갖다 죽인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기징역 받고 한 애는 8만 명이 넘어요. 8만 명. 우리 지금 처벌받은 애들 몇 명일까? 35년이야, 우리는 참고로. 얘는 5년, 우리 35년. 몇 년 몇 명이 처벌받았을까? 처벌자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협력하고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반민특위가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전부 다 기초수급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되게 생각을 해봐라. 일제시대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너네 교육이랑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삼균주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교육을 못 받으면 높은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소득 수준이 낮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였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거 우리 처벌자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반민특위가 실패했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반민특위 이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과거에 한번 다시 한번 부활했었거든요. 지금 그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2005년에 만들어져서 다시 했었긴 했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뭔가 과거사 반성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난 과거를 갖다가 제대로 청산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주제 두 번째 농지개혁이에요. 잠깐만. 농지개혁. 자, 농지개혁. 이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북한의 토지개혁하고 비슷한 그 맥락입니다. 알겠습니까? 배경에는 이걸 해야 돼야만 한 배경에는 일단은 알다시피 식민지 지주제죠. 알겠습니까?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지주제 해체. 알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토지를 통해 부를 쌓았던 사람들 다 싹 다 없애야 된다니까. 물론 이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진짜로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바뀐 걸 느낄 수 있지 않겠니? 일제 해방됐는데 부자들 그대로 부자고 친일했던 사람 부자들 부자고 이러면은 해방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실제로 이 토지개혁은 농지개혁은 시골의 농촌의 농민들이 실제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와서 하니까 49년에 와서야 시작했거든요. 근데 늦었죠. 북한은 벌써 46년부터 시작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이게 왜 힘들었냐면 북한에서 아까 46년에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주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개혁을 갖다가 반대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혁을 갖다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한에서 주요 정치 세력 중에 한민당이라고 한국민주당 걔네들은 주로 지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정과 나중에 그 가까워졌던 세력 중에는 송진우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주 세력이었거든요. 이승만도 이 사람들 끌어안으면서 집권했던 거야. 한민당과 합쳐져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미룰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걸 갖다가 추진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랬다고. 남한의 상황은. 북한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주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다시피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 개혁이 배경에 북한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북한이 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한에서 시행됐던 원칙 중에. 자, 어떻게 방법이 뭐였냐?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방법. 이 원칙이죠, 원칙.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주 맞죠? 이 친일이죠. 친일 지주. 이제는 옛날에 친일했던 지주의 땅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하고 달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남한 같은 경우는 지주의 힘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가 중간에 있는데 정부가 자 지주의 재산을 갖다가 무상몰수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유상몰수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 토지를 갖다가 지주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일정 정도. 알겠습니까? 대신 이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이라 불러요. 지가증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돈을 못 주니까 나중에 돈 줄게 하는 증명서입니다. 지가증권이라 하는 게. 해방된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을 지주들한테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나눠줄 거 아닙니까? 북한처럼 그냥 확 몰수해버린다는데 그걸 못했다고요. 이해됩니까? 지주 세력이 이미 정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광복 이후에 정부가 수립될 저 당시에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 재헌국회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친일 지주와 미국과 친했던 애들이 다 재헌국회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를 구성하는 애들 중에는 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 어떻게 국가에 갖다 바칩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죠. 그러니까 유상몰수하여 이거 갖다가 농민에게 유상분배하는 방법. 유상분배하는 원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 다시 말하게 되는데 지가증권을 갖다가 이게 주고 정부는 다시 농민한테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땅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땅은 돌아왔는데 빚더미 앉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토지 상환 토지 금액을 토지 뭐라 되겠노? 토지값. 그래, 토지값 적을게. 토지에 대한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정부에 상환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이것도 당장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남한의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참 이게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다르게 이루어진 개혁이긴 하지만 농민들에게 토지가 돌아간 건 사실이니까 뭔가 세상이 바뀔 건 바뀌었죠. 자기 토지가 생겼다는 거 자체가. 근데 문제는 빚더미 앉은 거죠. 돈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정부가 땅을 정부로부터 얻었으니까 이 땅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부는 다시 또 지주한테 이 땅을 또 물려줘야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남한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은 지주가 아예 몰락해버렸어요. 지주 세력이 아예 몰락해버려가지고 얘기했잖아. 몰락했지만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이 지주 세력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땅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에 다 반납했잖아. 대신에 이제 지가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산업 이제 다른 뭐 공장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참 의도하지 않았던 일단 녹화되고 있죠. 의도하지 않았던 되게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만약 지주 세력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농사만 지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지주들은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에 따라 가지고 땅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떤 자본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을 짓거나 하는 다른 사업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좀 기여했다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물론 6.25 전쟁 때문에 다 싹 다 망하긴 했었어요. 많은 부분이 휴지 조각이 되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주 세력이 몰락하는 중요한 계기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 어쨌든 농지개혁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과. 여기다 적자. 너무 복잡한데요? 결과. 방금 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조금 넓힐게요. 결과를 적기 위해서. 여기다가, 농지개혁의 결과. 첫 번째 식민지 지주제 같이 됐던 거. 식민지 지주제가 해체됐다는 거.
어쨌든 해체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뭐 자본의 형태로 바뀌어갔지만, 그 다음에 농민의 토지 소유권 확립. 농민의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다는 점. 알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게 지주 세력이 이제는 신분을 바꿔요. 뭘로? 자본가. 산업화 세력이라고 표현했어. 산업화 세력. 산업화, 이 책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산업화 세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결과는 뭐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고, 한계점은 이게 사실 있잖아. 얘들이 토지를 숨기기도 했었어요. 정부가 막 이게 유상 몰수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유상 몰수의 기준이 얼마였냐면 이게 몇 정도였더라? 이게 기준이 있었는데 내가 기준이 생각 안 나네. 이 기준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기니까 당연히 토지를 숨겼죠. 은닉자산, 지주들이 토지를 갖다가 은닉하기도 했었어요. 숨긴다는 뜻이죠. 숨긴다는 뜻이에요. 은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실 아까 6.25 전쟁 났잖아요. 곧 날 거거든요. 6.25 전쟁으로 사실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일부 지주들은 산업화 세력으로 커가기도 했지만 전쟁 나면서 이 집가정권이 전부 다 무효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주하고 또는 농민들도 농사 못 지으니까 이 땅 갚아야 되니까 이거 봐봐. 이 땅을 가져간 대신에 정부에다가 이 토지값을 갖다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못하니까 농민들이 몰락하기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유상 분배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몰락이 컸죠. 알겠습니까? 농민들이 크게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알겠습니까? 몰락해버려 농사 못 지으니까 망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이 토지 말고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많았거든요. 그게 농지만 해당됐었어. 응?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해당이 안 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는 그냥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 일단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해체됐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식민지 지주제가 해체되었다. 농민의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요거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요 두 가지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